오늘 영상이 뭔가 종합하는 영상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당시 괴테 자신의 현실적인 고민이 아니었을까? 저는 여기 실린 5작품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괴테의 여러 작품들을 읽으면서 괴테가 핵심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맛에 문학을 읽는 거죠.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완독 챌린지 괴테 4부 26권 이피게니의 스텔라를 읽고 왔습니다. 괴테 4부 작품으로는 4작품이었고 시간으로는 6주간 괴테를 읽었죠. 이제 괴테의 작품은 105, 106권에 가서야 만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뭔가 종합하는 영상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는 5편의 희곡이 실려 있습니다. 단편집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작품이 실린 책은 어떤 방식으로 리뷰를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5편이 크게 스토리가 복잡한 희곡들은 아니어서요. 오늘은 각각을 짧게 다 리뷰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각 작품에서 제가 포착한 주요 특징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에는 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작품 연인의 변덕입니다. 남아있는 괴테의 첫 희곡이라고 해요. 1767년에 쓰기 시작해서 1768년에 완성한 거니까 18, 19살에 쓴 작품입니다. 당시 괴테는 라이프치히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요. 식당 주인의 딸 캐트헨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막 구분 없이 9개의 장으로만 구성된 희곡입니다. 극에는 두 연인이 등장하는데요. 에글레 라몬 커플과 아민의 에리돈 커플입니다. 에글레 라몬 커플은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연인 관계를 보여주지만 아민의 에리돈 커플의 사랑은 불안해 보이고 오히려 고통을 일으킵니다. 이 작품은 에글레가 아민의 에리돈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충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에글레의 사랑 수업이라는 부제가 달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괴테는 이 작품에서 파괴적인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질투, 속박, 지배, 의심, 의존, 집착, 불안 등등이죠. 사랑하는데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대상을 동시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큰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도 일어나죠. 우리가 에글레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은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다시 말해 성숙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감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랑이어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자유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도 사랑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글레가 가르쳐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밀당의 기술인데요. 진정한 사랑에서 밀당 같은 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에글레의 말을 듣다 보면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밀당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게 당시 괴테 자신의 현실적인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고민하는 것을 극으로 만들므로써 거리를 두고 차분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자신의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 글을 쓴다는 작가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보편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어서 공감도 되고 가볍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피장파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원제는 공범자들이었죠. 1768년에서 1769년 단막극으로 썼던 것을 1769년 산막극으로 개작하였습니다. 20살 때였네요. 희곡은 이렇게 여러 번 개작을 거치기도 하고 출판보다는 언제 상연이 됐는지가 중요해서 판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연인이 아닌 부부가 등장하면서 사랑과 의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일단 한 여관이 있고 그 여관 주인의 딸 소피가 남편 죘러와 여관에 얹혀 사는 상황입니다. 여관 주인인 아버지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고요. 소피의 남편 죘러는 빈둥빈둥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여관에 2주일 전부터 한 손님이 묵고 있어요. 바로 소피의 전 연인 알체스트입니다. 알체스트는 여전히 소피에게 연정을 품고 있고 소피 역시 생활이 힘들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겠죠. 사육회 만찬회가 있던 밤
알체스트는 외출한 척하고 소피를 방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관 주인과 죘러도 이 방으로 오게 되니 모두가 각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알체스트에게 온 중요해 보이는 편지를 훔쳐보기 위해, 죘러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거였죠.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극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떳떳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피장파장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희곡 장르의 재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대화나 상황을 코미디식으로 이끌어가고요. 인물의 동선이 꼬이면서 오해를 일으킨다든지 하면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끌어갑니다. 소피가 알체스트의 방에 들어왔을 때 죘러가 급히 커튼 쳐진 침실에 숨거든요. 희곡에서는 생각도 밖으로 말하듯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소피가 하는 말과 죘러의 독백이 마치 대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재밌어요. 그런데 의미로 보자면 그냥 다 비판하고 끝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런 걸 모두각이라고 하나요? 겉으로 두둔하는 인물은 없어도 어떤 옹호하는 가치나 남는 의미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한데 좀 허무한 느낌? 인물 중 누구도 뭔가를 깨닫거나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작품은 스텔라입니다. 1775년에 쓰고 1776년 1월에 출판했어요. 1775년 은행가의 딸 릴리 쉐네만과 약혼했다 파혼하고 나서 쓴 작품입니다. 27살 바이마르 공화국 고문관에 임명되기 전이니까 역시 초기 작품에 들어갑니다.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작품에도 한 부부와 전 연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랑과 의무 사이에 방황하는 인물이 그려집니다. 바로 페르난도라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는 한때 쾌활하고 귀여웠던 체칠리에를 아내로 맞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녀가 쾌활함을 잃어버리자 지루함을 느끼고 다른 아름다운 여성 스텔라와 동거하게 됩니다. 당시 스텔라는 16살이었고요. 페르난도는 아내와 함께 7살 난 딸도 버렸습니다. 스텔라는 5년 정도 함께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 죄책감이 마냥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게 한 거죠. 페르난도는 결국 스텔라를 떠나 아내와 딸을 찾아다니게 되고 3년간을 떠돌다 소득도 없이 스텔라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참 얄궂죠. 스텔라의 말동무를 해주는 일자리를 얻어서 딸 루시와 아내 체칠리아가 그곳에 온 상태였으니까요. 이 작품에는 사랑과 의무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페르난도와 희생적이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들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돋보이는 인물은 체칠리에죠. 그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강해졌습니다. 독해진 게 아니라 강해졌어요. 무책임한 일을 벌려놓은 사람은 페르난도이지만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그것도 아주 차분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요. 오로지 남성을 생의 의미 전체로 받아들이던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전실의 딸을 친딸처럼 예뻐하는 여관 주인이나 남성으로부터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루시. 이 작품에는 이렇게 새롭고 긍정적으로 그려진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다음 작품에 나타난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번째 작품,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입니다. 1779년 괴테가 30살 때 쓴 작품이고요.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비극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개작한 작품이죠. 질풍노도 운동을 이끌었던 괴테는 고전주의에도 심취하게 되는데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대표작을 꼽을 때 바로 이 작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피게니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가멤논의 딸입니다. 이피게니에가 그리스가 아닌 타우리스 섬에 있는 이유는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버지가 다이아나 여신에게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이아나 여신은 이피게니에를 불쌍히 여겼고 그녀는 타우리스 섬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에서 여사제로 있게 되었습니다. 타우리스의 왕 토아스가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그녀는 고국 그리스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분노한 토아스는 이피게니에게 포로 2명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치르게 했고 그녀는 그 잡힌 포로가 자신의 동생 오레스트와 그 친구 필라데스임을 알게 됩니다. 오레스트는 어머니를 살해한 근친 살해의 죄를 지고 있었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아폴로의 신탁대로 다이아나 여신의 신상을 훔쳐가야 했는데 그러다 잡힌 상태였어요.
이피게니에는 토아스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토아스 왕의 선심에 호소합니다. 오레스트 역시 신탁이 말한 누이가 아폴로의 누이, 즉 다이아나가 아닌 자신의 누이임을 깨닫고 누이와 함께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이 작품에서도 우리는 용감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피게니에는 여성으로서의 종속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쓸모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그런 개인 차원의 의미가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획득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피게니에의 해방은 남성에게 예속된 여성의 해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문의 저주로부터의 해방도 의미했다는 거죠. 이피게니의 가문은 오래전부터 근친살해의 죄를 이어온 탄탈루스 가문이었거든요. 토아스 왕의 행동도 개인적인 선심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왕의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왕의 고귀한 행동인지를 일깨웁니다. 오레스트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급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후에 그 섬에 올 이방인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보게 하는 것, 다음 작품으로도 이어집니다. 마지막 작품, 에피메니데스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814년 괴테가 65세일 때 총 2막으로 쓴 작품입니다.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 비렐름 3세가 프랑스로부터 개선하게 됐을 때 축제극을 상연할 목적으로 단 한 달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좀 난해한 작품이에요. 그리스의 전설적인 현인 에피메니데스가 등장합니다. 동굴에서 57년간 잠을 자고 깨어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된 사람이라고 하죠. 이 현인의 등장은 일단 이 작품에 어떤 위엄, 권위의 느낌을 줍니다. 전쟁의 마신, 계략의 마신들, 압제의 마신이 등장하는데 이들로 인한 전쟁은 자연과 질서, 인간이 만든 예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반면 사랑과 믿음, 특히 희망이 등장해서 자연과 인간을 조화롭게 회복시킵니다. 그 결속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화합이에요. 이 극에는 이렇게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진 사랑, 믿음, 희망, 화합이라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극이 개선하는 왕을 축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자국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파괴적인 가치를 먼저 높인 후에 그러고 나서 독일인과 왕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를 찬양하는 그 오글거림이 많이 감소됐어요. 인류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작가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작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해 작가가 내세우는 기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5작품을 하나하나 언급했고요. 끝으로 좀 종합적으로 작품들을 묶어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실린 5작품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3작품 연인의 변덕, 피장파장, 스텔라와 뒤에 2작품 타우리스 이피게니의 에피메니데스를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 3작품에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성찰이 많이 담겨 있고요. 비교적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다뤄지고 있다면 뒤에 2작품에는 보다 거시적이고 파괴적인 의미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2작품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차용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운명에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저는 지금까지 괴테의 여러 작품들을 읽으면서 괴테가 핵심적으로 추구한 것이 희망과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 이 작품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 혹시 어떤 인물이 가장 매료되셨나요? 저는 타우리스 이피게니에 나오는 필라데스를 보겠습니다. 오레스트와 함께 포로로 잡힌 그의 친구이자 사촌이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낙관론자가 아니라 용감하고 차분하게 현실을 분석할 줄 압니다. 여러 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신 앞에선 겸손해요. 절망에 빠진 오레스트를 격려하고 주저하는 이피게니아에게도 희망의 말을 불어넣습니다. 타우리스 이피게니아에서 이 인물을 꼭 만나보세요.
이런 친구는 누구라도 옆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바로 자유입니다. 저는 괴테가 무엇보다 자유를 추구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인을 거쳐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5작품만 봐도 모두 까기, 피장파장을 제외한 모든 극에서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유. 1차적으로 작가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체험과 감정으로부터 해방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작품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괴테의 글에는 독립적이고 현명한 여성들, 용감한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문학을 통해 자유를 강조한 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중, 3중으로 억압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여성이었으니까요. 괴테의 작품에서 이 자유는 심지어 개인과 가정,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또 괴테 4부를 마무리하면서 자유라는 이 한 단어가 저에게도 큰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희곡 자체가 상황극인데 이 연극들 안에는 또 그 안에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연인의 변덕에서 에글라는 어떤 상황을 일부러 만들면서 그 안에서 에리돈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게 하죠. 스텔라에서 체칠리에는 어떤 백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유부단한 페르난도를 설득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경랑의 파도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대로 사리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상황극은 사리 분별에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이번에 괴테의 작품을 읽으면서도 제가 문학으로부터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령 상처와 고통 가운데 깊고 넓어진 체칠레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면 상처는 우리 인생의 낙인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흔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문학을 통해 얻는 지혜와 통찰이 저에게도 자유, 해방감을 줍니다. 이 맛에 문학을 읽는 거죠. 다음 작품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입니다. 호러 기법으로 그린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이라고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20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 작가인데 도리스 레싱의 책은 처음입니다. 어떤 작가일지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고 처음 만나는 해외 여성 작가인 거 아세요? 분량 부담도 적으니까 더운 여름 호러 기법으로 쓰인 소설 같이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고 계시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